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장화 홍련전. 근데 이 슬픈 자매의 이야기가요. 어쩌면 그냥 전래동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포도청이 직접 나서야 했던 그런 살인사건일 가능성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이야기를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선의 CSI라고 할 수 있는 포도청 종사관의 눈으로요. 그냥 전해지는 줄거리 말고요. 당시 수사 기록 방식, 특히 조선 최고의 법의학 지침서였던 무언록, 이걸 가지고 장화 홍련자매 죽음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과연 자매의 죽음, 이게 정말 알려진 것처럼 억울함을 못 이긴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꾸민 살인사건이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수사관이었을지 모를 종사관, 그리고 시신의 말을 듣는 검엄관의 눈으로 이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우리가 아는 그 장화 홍련전 줄거리 다들 기억나시죠? 그 못된 계모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던 예쁜 자매 장화와 홍련, 결국 그 서름과 억울함을 못 참고 연못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마 당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처음 사건을 맡았던 관아에서도 그냥 계모 등살에 못 이겨서 애들이 그랬구나, 뭐 이렇게 자살로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진실은 다른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특히 이 장화홍련전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기록에 기반한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포도청이라는 곳이 이게 단순히 도둑 잡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양 치안도 유지했지만 민심을 아주 뒤흔드는 그런 강력 사건이나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죽음이 발생했을 때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경찰, 검찰, 특수수사본부 역할까지 다 한 거죠. 아주 강력한 수사기관이었어요. 아, 정말요? 경찰, 검찰, 특수본까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매의 죽음에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소문이 돌거나 아니면 자살로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면 예리한 포도청 종사관이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도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연못가에서 발견된 두 자매의 시신, 계모가 막 눈물 흘리면서 증언하고 주변 정황도 그렇고 이러면 그냥 자살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 현장에 아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뭐랄까 조선의 셜록 같은 그런 종사관이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남들이 그냥 자살이네 하고 넘어가는 걸 바로 받아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현장에서 뭔가 좀 안 맞는 부분, 증언에서 앞뒤가 다른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시신 그 자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겠죠. 그러면서 다른 가능성, 어쩌면 타살 후에 자살로 위장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때 이제 조선의 과학 수사를 담당했던 전문가, 바로 검엄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검엄관들의 수사 지침서이자 조선 법의학의 모든 것이 담긴 책, 무언록이 등장하는 거죠. 무언록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억울함이 없게 하라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책은 원래 중국 원나라 법의학서를 조선 실정에 맞게 고치고 보완한 건데요. 조선시대의 모든 시신 검시의 표준 지침서였어요. 근데 이 무언록이 그냥 시신을 대충 쓱 훑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검시 절차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은 시신, 그러니까 익사체 있잖아요. 네네, 익사체. 이게 정말 물속에서 숨이 끊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살해된 다음에 물에 던져진 건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폐 속에 물이 찼는지 아니면 물이랑 같이 들어간 플랑크톤 같은 미세 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와, 플랑크톤까지요. 네, 심지어 시신 부패가 좀 진행됐더라도 뼈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특정 부위 손상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사인을 추정하는 방법까지 담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이게 상당히 앞서 나간 과학수사 기법이었던 셈이죠. 와, 진짜 놀랍네요. 그럼 그 무언록 지침대로 검엄관이 장화 홍련자매 시신을 정말 꼼꼼하게 봤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물에 빠진 것 외에요?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 타살 후에 익사로 위장한 거라면 그 무언록에서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 여러 다른 점들이 발견됐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 주변에 뭔가 눌린 자국이나 색깔 변화,
이걸 에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다면 물에 빠지기 전에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목 졸린 흔적이요? 네. 또 머리나 몸에 심하게 맞은 상처가 있는데 그 연못 주변 지형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러면 물에 빠지기 전에 구타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익사체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상처들이거든요. 무원록은 이런 이상한 흔적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혹시 독살 가능성은 어땠을까요? 사실 사극 보면 운수저로 독 검사하는 장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했을지. 무언록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 물론이죠. 현대의 과학처럼 독극물 성분을 직접 분석할 수는 없었겠지만 무언록에는 특정 독극물에 중독됐을 때 시신에 나타나는 겉모습의 특징들, 그런 징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면 청산가리 같은 특정 독에 중독되면 입이나 코 주변에 피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비소 중독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 변하거나 손톱 밑에 특징적인 선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변화들을 잘 관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검염관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시신의 입, 코, 눈, 피부색, 심지어 손톱 밑까지 정말 세밀하게 관찰했을 겁니다. 시신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원칙,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던 거죠. 그렇군요. 시신 자체가 증거가 되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검염관이 무언록의 근거에서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소견, 이게 사건의 진실을 쫓는 종사관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검시 결과가 단순 익사랑 뭔가 다르다, 모순된다, 이러면 우리 조선의 셜록인 종사관은 이 법의학적 증거를 딱 잡고 사건 퍼즐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자살로 위장된 살인사건을 파헤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게 포도청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민심 안정시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점점 법의학적인 증거가 이건 타살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수사는 당연히 용의자, 그리고 왜 죽였는지 그 동기로 넘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래동화에서는 그냥 계모가 성격이 나쁘고 질투가 많아서 그랬다고 나오지만 실제 사건이라면 아마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당시 사회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아, 재산 문제요? 네. 만약에 장화, 홍련 자매가 상속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이게 계모나 아니면 계모가 낳은 자식들한테는 좀 걸림돌이 됐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살해 동기가 될 수 있죠. 종사관은 아마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파고들면서 계모의 동기를 명확히 하려고 했을 겁니다. 동기가 명확해야 심증을 굳힐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요소죠. 과학적 증거 나왔고 동기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알리바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증언 같은 게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거기서 포도청의 또 다른 수사력이 나오는 겁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죠. 포도청은 공식적인 수사 라인 말고도 저작거리 민심이나 떠도는 소문 같은 걸 파악하려고 정보원, 그러니까 첩자, 떼자를 활용했어요. 첩자요? 스파이 같은 건가요? 그쵸. 종사관은 이 첩자들을 쫙 풀어서 그 계모가 평소에 자매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사건 당일날 계모 행적이 좀 이상한 건 없었는지 이런 뒷소문들을 샅샅이 긁어모으게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모가 자매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다녔더더라, 아니면 그날 밤에 연못 근처에서 계모 봤다는 사람이 있더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어오면 이건 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동시에 포졸들은 또 공식적으로 이웃이나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계모의 평소 행실이나 사건 당일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했을 거고요. 아, 그러니까 검언관의 과학적인 소견, 종사관의 추리랑 동기 분석, 그리고 첩자랑 포졸들이 발로 뛰면서 모은 정보들, 이게 다 합쳐지면서 사건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범인, 이 사건에서는 계모라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인물이겠죠.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아주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자매가 평소에 우울증이 심했다거나 집안 문제 때문에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 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자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포도청의 신문 과정, 특히 아주 중한 죄인을 다룰 때 행해지는 엄중한 추국 과정에서 아주 노련한 종사관이란 딱 마주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상상만 해도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종사관은 검언관이 밝혀낸 그 시신의 상태,
목격자나 정보원이 가져온 증언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딱딱 제시하면서 용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자매 목에 이런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건 어찌 된 일이요?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는데 당신을 연못 근처에서 봤다는 증인이 있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막 태연하게 거짓말하던 용의자도 자기 진술이랑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사이에서 계속 모순이 드러나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고문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조선시대 신문이나 추국이 그냥 막 고문해서 자백 받아내는 그런 과정만은 아니었어요.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진실을 밝혀내려는 상당히 정교한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매 시신에서 나온 그 무언록에 근거한 법의학적 증거들은 이건 단순 익사가 아니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계모에게는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서 재산 문제 같은 현실적인 살해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첩자들이 가져온 뒷소문이나 포졸들이 확보한 증언들은 계모의 평소 악행이나 사건 당일의 수상한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리고 계모가 내세웠던 알리바이는 검시 결과나 다른 증언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종사관의 그 집요하고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범인의 말은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고 스스로 진실의 일부를 슬슬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현대 범죄 심리학 관점에서 봐도 그런 상황에서 범인이 느낀 압박감은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계모의 행동 밑바탕에는 통제되지 않은 질투심, 아니면 탐욕, 혹은 자매에 대한 좀 병적인 지배욕 같은 아주 어둡고 뒤틀린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을 수 있어요. 조선의 종사관들이 현대 심리학 용어를 쓰진 않았겠지만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인간 본성의 이런 어두운 면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의자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떨림,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증언을 딱 내밀어서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썼을 거예요. 그 밀폐된 추국장에서 냉철한 종사관이 추궁하고 옆에서는 검엄관이 무얼록 딱 펼쳐들고 시신 상태 설명하고 이것만으로도 범인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포도청의 그 끈질길 조사 끝에 다시 맞춰진 진실은 우리가 알던 이야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네요. 장화와 홍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계모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끔찍한 범행을 숨기려고 마치 자매가 스스로 연못에 빠진 것처럼 자살로 위장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무언록이라는 체계적인 법의학 지침서랑 그걸 바탕으로 한 검언관의 세밀한 관찰, 그리고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본 종사관의 날카로운 추리가 없었다면 이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계모의 거짓말 속에 묻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이 가상의 재수사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뒤에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조선시대 수사 방식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목구구식이거나 비과학적이지만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언록이라는 과학적인 토대 위에 정보 수집, 논리적인 추론, 심리적인 기법까지 동원된 상당히 입체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CSI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장화 홍련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조선시대 포도청 종사관과 검엄관의 눈으로 한번 새롭게 읽어갔습니다. 무언록이라는 놀라운 법의학 지침서, 그리고 예리한 추리, 정보 수집 능력을 통해서 비극적인 자살로만 알려졌던 죽음 뒤에 숨겨진 살인의 가능성을 추적해봤는데요. 우리가 알던 그 익숙한 전래동화가 어쩌면 조선판 과학수사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네,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범죄 수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신검시라는 과학적 증거 확보 노력부터 첩자나 포조를 동원한 광범위한 정보망, 그리고 용의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치밀한 신문 기법까지 과거를 보는 우리 시각에 분명히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장화 홍련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역사 기록이나 민담 속에도 시간과 편견 때문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들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 포도청 종사관이 되어서 딱 하나의 이야기를 다시 수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이야기 속 숨겨진 단서를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저희의 탐구까지 주변에 익숙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 조선의 셜록처럼 조금은 다른 날카로운 눈으로 다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